한양에서 멀지 않은 남쪽의 작은 마을, 송계리 언덕 위 기와집 너머로 10번째 보름달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들녘에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건만 그 집 안방에는 아직 단 한 번도 웃음소리가 스며든 적이 없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열흘이 지났건만 신방의 등잔불은 한밤중에도 꺼지지 않았고 이불 속 소저의 가슴만은 밤마다 차오르는 한숨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아, 남편은 윤세훈이라 하였습니다. 윤진사댁 외아들로 어려서부터 도타운 성품으로 이름났던 이였습니다. 선비의 기상을 지닌 자라며 문중에서도 칭찬이 자자하였으나 혼례 당일 규방 문턱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상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한 적이 없었고 술 한 잔을 마시지도 않았으며 밤이 지나도 그녀의 손끝 하나 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처음엔 긴장이라 여겼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처음 맞는 밤이듯 사내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글씨를 써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서아는 등 뒤에서 그를 바라보며 이불자락을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촛불 아래 흔들리는 그의 그림자, 그마저도 어쩐지 슬퍼 보였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서방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신부가 남편의 마음을 재촉하는 것은 양반가의 규수로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대신 서하는 방 안에서 손바느질하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늘 끝에 묻어나는 실마저도 어느 순간 땀에 젖어버렸습니다.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며 그제야 그녀는 눈가가 젖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밤, 서하는 남편의 책상 위에 은은한 향초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구석에서 수줍은 마음으로 그가 등불을 끄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윤세훈은 향초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손으로 심지를 꺼버렸고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아의 가슴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이 등을 돌린 채 잠드는 것을 바라보며 이불을 끌어당겨 가슴을 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인 김씨 부인은 된장국을 뜨다 말고 규방 쪽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을진데 규방은 여전히 조용하구나. 시어머니는 무심히 중얼거리며 국물에 파를 썰어 넣었지만 눈매에는 근심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정에서 온 침선장이 서아의 자수보를 살펴보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이 없는 규방은 바늘 끝도 무뎌지는 법이지요. 서아는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녀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혹 제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고쳐보려 하옵니다. 그러나 윤세훈은 말없이 촛불을 다시 껐습니다. 그대는 아무 잘못이 없소. 단 한마디, 그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더욱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집안의 장독대를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날씨가 맑아지면 서방님의 마음도 따스해질까? 그리고는 또다시 바늘을 들고 무명을 꿰매었습니다. 이불 끝자락에 작은 매화 한 송이를 수놓으며 그녀는 어릴 적 친정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혼례란 서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란다. 때론 흐릿해도 꾸준히 닦으면 맑아지지. 그러나 윤세훈의 마음은 더 깊은 골짜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밤중 홀로 사랑채 마루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눈엔 깊은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혼례 전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미 다른 이와 약혼한 몸이었고 양반가의 체면을 생각한 아버지의 명으로 억지로 혼례를 치러야 했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며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서아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진실을 알 리 없는 서아는 단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밥 숟가락을 내려놓는 횟수마저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11번째 등불이 켜졌을 무렵 서아는 붉은 비단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붓글은 떨렸고 글씨는 삐뚤하였으나 진심만은 뚜렷하였습니다. 서방님, 전 그저 사람으로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눈을 마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서한은 규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랑이, 모든 기다림이, 모든 존중이 귓가에 머문 풍경처럼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고요한 규방엔 더 이상 등불조차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잠든 듯 잠들지 못한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뺨을 스친 찬바람에 문득 제 어릴 적 꿈이 떠올랐습니다. 다나한 한복을 입고 사랑하는 이와 손을 마주 잡고 걷는 꿈. 하지만 열하루가 지나도록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조용히 규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애는 여전히 그리하더냐? 제 탓이라 여깁니다. 아직 아내로서의 덕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그 애는 어릴 적부터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마음 하나는 착하고 깊은 애였다.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으리라. 그날 밤 윤세훈은 사랑채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편지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남긴 그 편지를 보며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대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는 사실 혼례가 정해지기 전까지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은화, 민가 출신이었으나 눈이 맑고 말투가 고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던 유일한 이였습니다. 하지만 은화는 갑작스레 다른 이와의 약조가 결정되었고 윤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혼례날, 그는 기둥 뒤에서 수줍게 웃던 서아를 보며 문득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죄의식이 마음 한가운데서 자라 결국 그녀를 마주할 용기를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집안 어르신들의 초청으로 조촐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세훈은 아버지 앞에 꿇어앉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다. 하지만 혼례는 현재요. 아내는 그 현재를 함께 걸어갈 자이다. 윤세훈은 그날 밤 처음으로 규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안에선 바느질 소리가 들렸고 촛불은 아늑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서아는 문득 어릴 적 친정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쌀이 떨어져 군기를 여러 날 어머니는 조용히 외짝버선 한 짝을 팔아 쌀을 사왔습니다. 체면은 배를 채워주지 않지만 사람답게 살게는 하더라. 그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을 때 서아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를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인가, 체면인가, 아니면 이름뿐인 안주인의 자리인가. 그 밤, 그녀는 방 안에 오래 보관해 두었던 비단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어릴 적 어머니가 수놓아 주신 옥 매듭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부엌을 거쳐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히 따아올리고 손에는 놀이개를 감쌌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서아가 인사드리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왔사옵니다. 문은 잠시 후 조용히 열렸고 윤세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놀이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제게 주신 것입니다. 버선 한 짝을 팔아 남긴 사랑의 모양이라 하셨지요. 저는 그 마음을 본받고자 그대의 아내로 살아가려 하였으나 제 마음이 닿지 못한 듯하여 죄송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윤세훈은 아무 말 없이 그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인 제게 닿았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깊게. 그날 밤
주방에는 처음으로 등불 대신 잔잔한 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숨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침묵 위로 조용히 스며들며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첫눈이 내렸고 기와 위엔 희끗희끗한 눈발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해 겨울이 유난히 깊고 길 것이라 하였지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사랑채에 있던 아들을 불러 조용히 찻상을 마주했습니다. 세훈아, 혼례가 지난 지 벌써 40일이 넘었구나. 그 애는 부끄러울 만큼 조신하고도 곱다. 내가 어찌 그 마음을 모를 수 있느냐? 하지만 그 아이 더 기다리게 하면 그 마음마저 다치고 말 것이다. 윤세훈은 어머니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속엔 여전히 꺼내지 못한 그림자, 은하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대와 함께한 날들은 짧았으나 마음만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은하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었고 그 상처의 끝에 서아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는 우연히 그가 덮어둔 종이 위에 흐릿하게 번져있는 이름 하나를 보았습니다. 은화. 그녀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바느질을 멈추고 이불 속에서 한참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북쪽 고을에서 내려온 관리가 각 가문의 세관과 문서를 조사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세훈은 오래된 서책과 함께 은화가 남긴 단 하나의 놀이개를 상자에 감추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차마 머물 순 없으나 그대가 나를 잊지 않기를. 그날 밤 서아는 방 안에 등잔을 껐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가 사랑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세훈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 서아의 입가엔 담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방님, 제게 감춘 것이 있으시옵니까? 그대는 알고 싶지 않겠소?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세훈은 조용히 상자를 열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놀이개를 본 서아는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았고 이어 상자 속 글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덮고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저 역시 마음에 감춘 것이 있사옵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대에게 닿지 못할까 두려워 감추었사옵니다. 나는 그대를 상처 입힌 것이 아니여. 그저 나 자신이 부끄러웠을 뿐이요. 그 마음은 이 놀이개보다 더 귀하옵니다. 버리지 마시옵소서. 저 또한 그러하겠사옵니다. 그 밤 주방엔 등잔불이 없었으나 따뜻한 온기가 맴돌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기와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 눈발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도 조금씩 온기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에 문득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양의 장남원 선비로부터였는데 그는 윤진사와 과거 동문으로 아들 세훈을 한양 교학으로 보내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날 밤 윤진사는 사랑채로 찾아가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거라. 세상을 보고 마음의 길을 넓혀야 할 때다. 서아는 어찌하옵니까? 그 아이는 기다릴 것이다. 그리 정이 깊은 아이는 드물다. 며칠 후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새벽 서아는 몰래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마당엔 서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도포를 걸친 세훈을 향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조심하시고 책 속의 진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배우고 돌아오시옵소서. 세훈은 그녀에게 말없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지에 곱게 쌓인 비단 조각과 함께 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의 마음,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엔 많은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훈은 말없이 말에 올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방 안등불을 켜고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천 위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마다 조용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을 비우는 것은 그 사람의 발걸음뿐이다. 내 마음은 절대 비우지 않으리라. 그러나 바람은 때론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불기 마련입니다. 한양으로 향하던 길, 세훈은 우연히 오래전 마음속 그림자였던 은하와 재회하게 됩니다. 다른 사내의 아내가 되어 아이를 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기억 속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잡아주었다면 어쩌면 달라졌을까요? 세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제 완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 그는 품속에 동백 수보를 꺼내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초겨울, 그 붉은 수보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나는 그대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소. 윤세훈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은 마침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당 돌담에 심어둔 매화가 피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평상시 풍경은 조금씩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서아는 더욱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인 하나가 마루 아래에서 낮잠을 자는 척 웅크리듯 속삭였습니다. 사랑채의 도련님이 매일 밤 나가십니다. 마을 아래로 말입니다. 그 소문은 이내 부엌을 거쳐 규방까지 조용히 번졌고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 소문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틀 후, 윤세훈이 사랑채 뒤편 느티나무 아래에서 어떤 여인과 마주 서 있는 것을 시어머니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먼 발치에서 그 장면을 보고 돌아와 조용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이 집의 기둥은 아직 흔들리지 않았단다. 하지만 바람이 들면 안 되는 법이지. 며느리는 가만히 마음을 지켜야 한다. 저는 이미 그 사람의 아내이옵니다. 그 무엇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사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방 안에 앉아 조심스레 한지를 펴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저의 마음은 아직 닿지 않았으나 닿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부디 이 집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편지는 다음날 새벽 사랑채 문 앞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이슬 맺힌 돌 위에 올려진 그 흰 봉투는 말보다 더 많은 침묵을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세훈은 다시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의 등불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고 그가 붓을 들어 글을 쓰는 소리는 바람을 따라 규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문을 두드린 날이 찾아왔습니다. 서아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장독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히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 이리 추운데 어찌 홀로 장을 보느냐.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세훈이 손에 작은 목기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엔 밤새 담가둔 배숙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은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마당 끝 감나무 그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배숙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날 비로소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직 손은 닿지 않았지만 숨결은 닿을 듯 가까워졌고 말은 없었으나 마음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 고을에서 내려온 감찰사가 근처 양반 가문을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윤세훈도 부친의 명으로 책방을 정리하다가 오래전 서아에게 미처 건네지 못했던 짧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대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나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대를 향한 마음만큼은 허투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조용히 펼쳐본 윤세훈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지난 날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좁은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접어 손수건에 감싸고 이른 새벽 서아의 문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문을 열다 그 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쥔 채 문틈으로 스며드는 빗소리를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부엌에서 약간의 국과 밥을 준비해 사랑채 마루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으나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옥 놀이개가 아니라 도련님의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화살처럼 날카로웠으나 동시에 너무도 부드럽게 내리꽂혀 세훈의 등을 오래도록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밤 등불을 켜지 않은 채 천천히 서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글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마치 속죄하듯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마루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모깃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아 치마 속에 넣고 묵묵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운지는 몰라도 더 이상 그 그림자에 눌리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바람에 흩어졌고 그 흩어진 말은 윤세훈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며 그 아픔을 그대로 껴안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등불은 그날 밤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죄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견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한양에서 멀지 않은 남쪽의 작은 마을, 송계리 언덕 위 기와집 너머로 10번째 보름달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들녘의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건만 그 집 안방에는 아직 단 한 번도 웃음소리가 스며든 적이 없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열흘이 지났건만 신방의 등잔불은 한밤중에도 꺼지지 않았고 이불 속 소저의 가슴 많은 밤마다 차오르는 한숨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아, 남편은 윤세훈이라 하였습니다. 윤진사댁 외아들로 어려서부터 도타운 성품으로 이름났던 이였습니다. 선비의 기상을 지닌 자라며 문중에서도 칭찬이 자자하였으나 혼례 당일 규방 문턱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상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한 적이 없었고 술 한 잔을 마시지도 않았으며 밤이 지나도 그녀의 손끝 하나 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처음엔 긴장이라 여겼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처음 맞는 밤이듯 사내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글씨를 써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서아는 등 뒤에서 그를 바라보며 이불자락을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촛불 아래 흔들리는 그의 그림자, 그마저도 어쩐지 슬퍼 보였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서방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신부가 남편의 마음을 재촉하는 것은 양반가의 규수로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대신 서하는 방 안에서 손바느질하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늘 끝에 묻어나는 실마저도 어느 순간 땀에 젖어버렸습니다.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며 그제야 그녀는 눈가가 젖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밤, 서아는 남편의 책상 위에 은은한 향초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구석에서 수줍은 마음으로 그가 등불을 끄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윤세훈은 향초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손으로 심지를 꺼버렸고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아의 가슴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이 등을 돌린 채 잠드는 것을 바라보며 이불을 끌어당겨 가슴을 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인 김씨 부인은 된장국을 뜨다 말고 규방 쪽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을진데 규방은 여전히 조용하구나. 시어머니는 무심히 중얼거리며 국물에 파를 썰어 넣었지만 눈매에는 근심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정에서 온 침선장이 서아의 자수보를 살펴보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이 없는 규방은 바늘 끝도 무뎌지는 법이지요. 서아는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녀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혹 제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고쳐보려 하옵니다. 그러나 윤세훈은 말없이 촛불을 다시 껐습니다. 그대는 아무 잘못이 없소. 단 한마디, 그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더욱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집안의 장독대를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날씨가 맑아지면 서방님의 마음도 따스해질까? 그리고는 또다시 바늘을 들고 무명을 꿰매었습니다. 이불 끝자락에 작은 매화 한 송이를 수놓으며 그녀는 어릴 적 친정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혼례란 서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란다. 때론 흐릿해도 꾸준히 닦으면 맑아지지. 그러나 윤세훈의 마음은 더 깊은 골짜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밤중 홀로 사랑채 마루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눈엔 깊은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혼례 전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미 다른 이와 약혼한 몸이었고 양반가의 체면을 생각한 아버지의 명으로 억지로 혼례를 치러야 했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며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서아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진실을 알 리 없는 서아는 단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밥 숟가락을 내려놓는 횟수마저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11번째 등불이 켜졌을 무렵 서아는 붉은 비단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붓글은 떨렸고 글씨는 삐뚤하였으나 진심만은 뚜렷하였습니다. 서방님, 전 그저 사람으로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눈을 마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규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랑이, 모든 기다림이, 모든 존중이 귓가에 머문 풍경처럼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고요한 규방엔 더 이상 등불조차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잠든 듯 잠들지 못한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뺨을 스친 찬바람에 문득 제 어릴 적 꿈이 떠올랐습니다. 다나한 한복을 입고 사랑하는 이와 손을 마주 잡고 걷는 꿈. 하지만 열하루가 지나도록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조용히 규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애는 여전히 그리하더냐? 제 탓이라 여깁니다. 아직 아내로서의 덕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그 애는 어릴 적부터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마음 하나는 착하고 깊은 애였다.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으리라. 그날 밤 윤세훈은 사랑채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편지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남긴 그 편지를 보며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대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는 사실 혼례가 정해지기 전까지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은화, 민가 출신이었으나 눈이 맑고 말투가 고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던 유일한 이였습니다. 하지만 은화는 갑작스레 다른 이와의 약조가 결정되었고 윤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혼례날, 그는 기둥 뒤에서 수줍게 웃던 서아를 보며 문득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죄의식이 마음 한가운데서 자라 결국 그녀를 마주할 용기를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집안 어르신들의 초청으로 조촐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세훈은 아버지 앞에 꿇어앉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다. 하지만 혼례는 현재요. 아내는 그 현재를 함께 걸어갈 자이다. 윤세훈은 그날 밤 처음으로 규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안에선 바느질 소리가 들렸고 촛불은 아늑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서아는 문득 어릴 적 친정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쌀이 떨어져 군기를 여러 날 어머니는 조용히 외짝버선 한 짝을 팔아 쌀을 사왔습니다. 체면은 배를 채워주지 않지만 사람답게 살게는 하더라. 그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을 때 서아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를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인가, 체면인가, 아니면 이름뿐인 안주인의 자리인가. 그 밤, 그녀는 방 안에 오래 보관해 두었던 비단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어릴 적 어머니가 수놓아 주신 옥 매듭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부엌을 거쳐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히 따아올리고 손에는 놀이개를 감쌌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서아가 인사드리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왔사옵니다. 문은 잠시 후 조용히 열렸고 윤세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놀이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제게 주신 것입니다. 버선 한 짝을 팔아 남긴 사랑의 모양이라 하셨지요. 저는 그 마음을 본받고자 그대의 아내로 살아가려 하였으나 제 마음이 닿지 못한 듯하여 죄송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윤세훈은 아무 말 없이 그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인 제게 닿았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깊게. 그날 밤, 규방에는 처음으로 등불 대신 잔잔한 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숨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침묵 위로 조용히 스며들며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첫눈이 내렸고 기와 위엔 희끗희끗한 눈발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해 겨울이 유난히 깊고 길 것이라 하였지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사랑채에 있던 아들을 불러 조용히 찻상을 마주했습니다. 세훈아, 혼례가 지난 지 벌써 40일이 넘었구나. 그 애는 부끄러울 만큼 조신하고도 곱다. 내가 어찌 그 마음을 모를 수 있느냐? 하지만 그 아이 더 기다리게 하면 그 마음마저 다치고 말 것이다. 윤세훈은 어머니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속엔 여전히 꺼내지 못한 그림자, 은하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대와 함께한 날들은 짧았으나 마음만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은하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었고 그 상처의 끝에 서아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는 우연히 그가 덮어둔 종이 위에 흐릿하게 번져있는 이름 하나를 보았습니다. 은화. 그녀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바느질을 멈추고 이불 속에서 한참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북쪽 고을에서 내려온 관리가 각 가문의 세관과 문서를 조사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세훈은 오래된 서책과 함께 은하가 남긴 단 하나의 놀이개를 상자에 감추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차마 머물 순 없으나 그대가 나를 잊지 않기를. 그날 밤 서아는 방 안에 등잔을 껐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가 사랑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세훈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 서아의 입가엔 담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방님, 제게 감춘 것이 있으시옵니까? 그대는 알고 싶지 않겠소?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세훈은 조용히 상자를 열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놀이개를 본 서아는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았고 이어 상자 속 글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덮고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저 역시 마음에 감춘 것이 있사옵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대에게 닿지 못할까 두려워 감추었사옵니다. 나는 그대를 상처 입힌 것이 아니요. 그저 나 자신이 부끄러웠을 뿐이요. 그 마음은 이 놀이개보다 더 귀하옵니다. 버리지 마시옵소서. 저 또한 그러하겠사옵니다. 그 밤, 규방엔 등잔불이 없었으나 따뜻한 온기가 맴돌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기와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 눈발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도 조금씩 온기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에 문득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양의 장남원 선비로부터였는데 그는 윤진사와 과거 동문으로 아들 세훈을 한양 교학으로 보내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날 밤 윤진사는 사랑채로 찾아가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거라. 세상을 보고 마음의 길을 넓혀야 할 때다. 서한은 어찌하옵니까? 그 아이는 기다릴 것이다. 그리 정이 깊은 아이는 드물다. 며칠 후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새벽, 서하는 몰래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마당엔 서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도포를 걸친 세훈을 향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조심하시고 책 속의 진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배우고 돌아오시옵소서. 세훈은 그녀에게 말없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지에 곱게 쌓인 비단 조각과 함께 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의 마음,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엔 많은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훈은 말없이 말에 올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방 안등불을 켜고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천 위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마다 조용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을 비우는 것은 그 사람의 발걸음뿐이다. 내 마음은 절대 비우지 않으리라. 그러나 바람은 때론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불기 마련입니다. 한양으로 향하던 길, 세훈은 우연히 오래전 마음속 그림자였던 은하와 재회하게 됩니다. 다른 사내의 아내가 되어 아이를 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기억 속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잡아주었다면 어쩌면 달라졌을까요? 세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제 완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 그는 품속에 동백 수보를 꺼내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초겨울, 그 붉은 수보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나는 그대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소. 윤세훈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은 마침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당 돌담에 심어둔 매화가 피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평상시 풍경은 조금씩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서하는 더욱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인 하나가 마루 아래에서 낮잠을 자는 척 웅크리듯 속삭였습니다. 사랑채의 도련님이 매일 밤 나가십니다. 마을 아래로 말입니다. 그 소문은 이내 부엌을 거쳐 규방까지 조용히 번졌고 서하는 아무 말 없이 그 소문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틀 후, 윤세훈이 사랑채 뒤편 느티나무 아래에서 어떤 여인과 마주 서 있는 것을 시어머니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먼 발치에서 그 장면을 보고 돌아와 조용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이 집의 기둥은 아직 흔들리지 않았단다. 하지만 바람이 들면 안 되는 법이지. 며느리는 가만히 마음을 지켜야 한다. 저는 이미 그 사람의 아내이옵니다. 그 무엇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사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방 안에 앉아 조심스레 한지를 펴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저의 마음은 아직 닿지 않았으나 닿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부디 이 집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편지는 다음 날 새벽 사랑채 문 앞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이슬 맺힌 돌 위에 올려진 그 흰 봉투는 말보다 더 많은 침묵을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세훈은 다시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의 등불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고 그가 붓을 들어 글을 쓰는 소리는 바람을 따라 규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문을 두드린 날이 찾아왔습니다. 서하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장독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히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 이리 추운데 어찌 홀로 장을 보느냐.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세훈이 손에 작은 목기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엔 밤새 담가둔 배숙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은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마당 끝 감나무 그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배숙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날 비로소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직 손은 닿지 않았지만 숨결은 닿을 듯 가까워졌고 말은 없었으나 마음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 고을에서 내려온 감찰사가 근처 양반 가문을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윤세훈도 부친의 명으로 책방을 정리하다가 오래전 서아에게 미처 건네지 못했던 짧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대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나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대를 향한 마음만큼은 허투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조용히 펼쳐본 윤세훈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지난 날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좁은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접어 손수건에 감싸고 이른 새벽 서아의 문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문을 열다 그 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쥔 채 문틈으로 스며드는 빗소리를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부엌에서 약간의 국과 밥을 준비해 사랑채 마루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으나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옥 놀이개가 아니라 도련님의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화살처럼 날카로웠으나 동시에 너무도 부드럽게 내리꽂혀 세훈의 등을 오래도록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밤 등불을 켜지 않은 채 천천히 서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글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마치 속죄하듯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마루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모깃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아 치마 속에 넣고 묵묵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운지는 몰라도 더 이상 그 그림자에 눌리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바람에 흩어졌고 그 흩어진 말은 윤세훈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며 그 아픔을 그대로 껴안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등불은 그날 밤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죄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견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한양에서 멀지 않은 남쪽의 작은 마을, 송계리 언덕 위 기와집 너머로 10번째 보름달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들녘의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건만 그 집 안방에는 아직 단 한 번도 웃음소리가 스며든 적이 없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열흘이 지났건만 신방의 등잔불은 한밤중에도 꺼지지 않았고 이불 속 소저의 가슴 많은 밤마다 차오르는 한숨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아, 남편은 윤세훈이라 하였습니다. 윤진사댁 외아들로 어려서부터 도타운 성품으로 이름났던 이였습니다. 선비의 기상을 지닌 자라며 문중에서도 칭찬이 자자하였으나 혼례 당일 규방 문턱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상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한 적이 없었고 술 한 잔을 마시지도 않았으며 밤이 지나도 그녀의 손끝 하나 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처음엔 긴장이라 여겼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처음 맞는 밤이듯 사내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글씨를 써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서아는 등 뒤에서 그를 바라보며 이불자락을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촛불 아래 흔들리는 그의 그림자, 그마저도 어쩐지 슬퍼 보였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서방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신부가 남편의 마음을 재촉하는 것은 양반가의 규수로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대신 서하는 방 안에서 손바느질하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늘 끝에 묻어나는 실마저도 어느 순간 땀에 젖어버렸습니다.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며 그제야 그녀는 눈가가 젖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밤, 서아는 남편의 책상 위에 은은한 향초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구석에서 수줍은 마음으로 그가 등불을 끄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윤세훈은 향초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손으로 심지를 꺼버렸고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아의 가슴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이 등을 돌린 채 잠드는 것을 바라보며 이불을 끌어당겨 가슴을 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인 김씨 부인은 된장국을 뜨다 말고 규방 쪽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을진데 규방은 여전히 조용하구나. 시어머니는 무심히 중얼거리며 국물에 파를 썰어 넣었지만 눈매에는 근심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친정에서 온 침 선장이 서아의 자수보를 살펴보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이 없는 규방은 바늘 끝도 무뎌지는 법이지요. 서아는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녀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혹 제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고쳐보려 하옵니다. 그러나 윤세훈은 말없이 촛불을 다시 껐습니다. 그대는 아무 잘못이 없소. 단 한마디, 그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더욱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집안의 장독대를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날씨가 맑아지면 서방님의 마음도 따스해질까? 그리고는 또다시 바늘을 들고 무명을 꿰매었습니다. 이불 끝자락에 작은 매화 한 송이를 수놓으며 그녀는 어릴 적 친정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혼례란 서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란다. 때론 흐릿해도 꾸준히 닦으면 맑아지지. 그러나 윤세훈의 마음은 더 깊은 골짜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밤중 홀로 사랑채 마루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눈엔 깊은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혼례 전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미 다른 이와 약혼한 몸이었고 양반가의 체면을 생각한 아버지의 명으로 억지로 혼례를 치러야 했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며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서아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진실을 알 리 없는 서아는 단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밥 숟가락을 내려놓는 횟수마저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11번째 등불이 켜졌을 무렵 서아는 붉은 비단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붓끝은 떨렸고 글씨는 삐뚤하였으나 진심만은 뚜렷하였습니다. 서방님, 전 그저 사람으로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눈을 마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규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랑이, 모든 기다림이, 모든 존중이 귓가에 머문 풍경처럼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고요한 규방엔 더 이상 등불조차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잠든 듯 잠들지 못한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뺨을 스친 찬바람에 문득 제 어릴 적 꿈이 떠올랐습니다. 다나한 한복을 입고 사랑하는 이와 손을 마주 잡고 걷는 꿈. 하지만 열하루가 지나도록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조용히 규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애는 여전히 그리하더냐? 제 탓이라 여깁니다. 아직 아내로서의 덕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그 애는 어릴 적부터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마음 하나는 착하고 깊은 애였다.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으리라. 그날 밤 윤세훈은 사랑채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편지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남긴 그 편지를 보며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대는 아무 잘못이 없소. 그는 사실 혼례가 정해지기 전까지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은화, 민가 출신이었으나 눈이 맑고 말투가 고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던 유일한 이였습니다. 하지만 은화는 갑작스레 다른 이와의 약조가 결정되었고 윤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혼례날, 그는 기둥 뒤에서 수줍게 웃던 서아를 보며 문득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죄의식이 마음 한가운데서 자라 결국 그녀를 마주할 용기를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집안 어르신들의 초청으로 조촐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세훈은 아버지 앞에 꿇어앉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다. 하지만 혼례는 현재요. 아내는 그 현재를 함께 걸어갈 자이다. 윤세훈은 그날 밤 처음으로 규방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안에선 바느질 소리가 들렸고 촛불은 아늑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서아는 문득 어릴 적 친정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쌀이 떨어져 군기를 여러 날 어머니는 조용히 외짝버선 한 짝을 팔아 쌀을 사왔습니다. 체면은 배를 채워주지 않지만 사람답게 살게는 하더라. 그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을 때 서아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를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인가, 체면인가, 아니면 이름뿐인 안주인의 자리인가. 그 밤, 그녀는 방 안에 오래 보관해 두었던 비단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어릴 적 어머니가 수놓아 주신 옥 매듭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부엌을 거쳐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히 따아올리고 손에는 놀이개를 감쌌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서아가 인사드리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왔사옵니다. 문은 잠시 후 조용히 열렸고 윤세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놀이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제게 주신 것입니다. 버선 한 짝을 팔아 남긴 사랑의 모양이라 하셨지요. 저는 그 마음을 본받고자 그대의 아내로 살아가려 하였으나 제 마음이 닿지 못한 듯하여 죄송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윤세훈은 아무 말 없이 그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인 제게 닿았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깊게. 그날 밤 규방에는 처음으로 등불 대신 잔잔한 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숨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침묵 위로 조용히 스며들며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첫눈이 내렸고 기와 위엔 희끗희끗한 눈발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해 겨울이 유난히 깊고 길 것이라 하였지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사랑채에 있던 아들을 불러 조용히 찻상을 마주했습니다. 세훈아, 혼례가 지난 지 벌써 40일이 넘었구나. 그 애는 부끄러울 만큼 조신하고도 곱다. 내가 어찌 그 마음을 모를 수 있느냐? 하지만 그 아이 더 기다리게 하면 그 마음마저 다치고 말 것이다. 윤세훈은 어머니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속엔 여전히 꺼내지 못한 그림자, 은하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대와 함께한 날들은 짧았으나 마음만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은하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었고 그 상처의 끝에 서아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는 우연히 그가 덮어둔 종이 위에 흐릿하게 번져있는 이름 하나를 보았습니다. 은화. 그녀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바느질을 멈추고 이불 속에서 한참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북쪽 고을에서 내려온 관리가 각 가문의 세관과 문서를 조사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세훈은 오래된 서책과 함께 은화가 남긴 단 하나의 놀이개를 상자에 감추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차마 머물 순 없으나 그대가 나를 잊지 않기를. 그날 밤 서아는 방 안에 등잔을 껐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가 사랑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세훈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 서아의 입가엔 담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방님, 제게 감춘 것이 있으시옵니까? 그대는 알고 싶지 않겠소?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세훈은 조용히 상자를 열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놀이개를 본 서아는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았고 이어 상자 속 글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덮고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저 역시 마음에 감춘 것이 있사옵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대에게 닿지 못할까 두려워 감추었사옵니다. 나는 그대를 상처 입힌 것이 아니여. 그저 나 자신이 부끄러웠을 뿐이요. 그 마음은 이 놀이개보다 더 귀하옵니다. 버리지 마시옵소서. 저 또한 그러하겠사옵니다. 그 밤, 주방엔 등잔불이 없었으나 따뜻한 온기가 맴돌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기와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 눈발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도 조금씩 온기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에 문득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양의 장남원 선비로부터였는데 그는 윤진사와 과거 동문으로 아들 세훈을 한양 교학으로 보내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날 밤 윤진사는 사랑채로 찾아가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거라. 세상을 보고 마음의 길을 넓혀야 할 때다. 서아는 어찌하옵니까? 그 아이는 기다릴 것이다. 그리 정이 깊은 아이는 드물다. 며칠 후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새벽, 서아는 몰래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마당엔 서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도포를 걸친 세훈을 향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조심하시고 책 속의 진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배우고 돌아오시옵소서. 세훈은 그녀에게 말없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지에 곱게 쌓인 비단 조각과 함께 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의 마음,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엔 많은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훈은 말없이 말에 올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방 안등불을 켜고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천 위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마다 조용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을 비우는 것은 그 사람의 발걸음뿐이다. 내 마음은 절대 비우지 않으리라. 그러나 바람은 때론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불기 마련입니다. 한양으로 향하던 길, 세훈은 우연히 오래전 마음속 그림자였던 은하와 재회하게 됩니다. 다른 사내의 아내가 되어 아이를 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기억 속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잡아주었다면 어쩌면 달라졌을까요? 세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제 완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 그는 품속에 동백 수보를 꺼내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초겨울, 그 붉은 수보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나는 그대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소. 윤세훈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은 마침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당 돌담에 심어둔 매화가 피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평상시 풍경은 조금씩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서아는 더욱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인 하나가 마루 아래에서 낮잠을 자는 척 웅크리듯 속삭였습니다. 사랑채의 도련님이 매일 밤 나가십니다. 마을 아래로 말입니다. 그 소문은 이내 부엌을 거쳐 규방까지 조용히 번졌고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 소문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틀 후, 윤세훈이 사랑채 뒤편 느티나무 아래에서 어떤 여인과 마주 서 있는 것을 시어머니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먼 발치에서 그 장면을 보고 돌아와 조용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이 집의 기둥은 아직 흔들리지 않았단다. 하지만 바람이 들면 안